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Q&A로 알아보는 명교육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질문들을 한번 모아보니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계획. 1년 동안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당신 누구야? 저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있겠죠. 세 번째는 교육학 논술과 관련된 질문들.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이제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자, 네 번째는 기출입니다. 여태까지 14차례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런 기출 문제의 특징,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와 관련한 그런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그만큼 다급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현직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이런 학습 방법과 관련된 공부를 갖다가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학습 방법과 관련된 질문들을 꽤 하세요. 엉뚱하죠?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내 자신이 가진, 내 자신이 정립한 그런 어떤 테크닉, 메소드 이런 것들을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6번째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겠죠. 선생님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어떤 장점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의 강의를 갖다가 들어야 되는지, 꼭 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려야죠. 자, 제가 한번 표로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계는 3단계로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보니까 기본, 기본, 기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체계화, 구조화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최강 글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3단계 내지는 3개의 어떤 꾸러미로 만든 이유는 제가 교육학 논술을 바라보고 또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한 바에 따라서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 20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나온 시험 문제를 보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당황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이 교육학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당황을 좀 했고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본 선생님들도 응시생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일단은 저부터 그래요. 이렇게 나와도 되나?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답변을 갖다가 구해서 쓰진 못했어도 어쨌든 완전히 틀리지는 않은 답안을 갖다가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체계화 구조화인데요. 결국은 우리는 암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답변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 과정.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결국은 체계와 구조가 잡혀 있어야 그만큼 쉽게 끄집어내서 답변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공부 방법론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글쓰기 전문가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글을 지금도 쓰고 있고 예전에 그와 관련된 일을 갖다가 꽤 오랫동안 하고 있고 해왔었고 지금도 그와 관련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 논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저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이라고 누누이 누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체계와 구조화라고 하는 것에 부합을 하는 학문이에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 체계와 구조화를 통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논술을 어떻게 쓸지와 관련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 저는 6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개념 및 이론에 관한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교육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학에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 체계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스템, 체계. 제가 앞으로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 시스템, 체계와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체계 이론, 시스템, 시오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시스템 시오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에 훨씬 쉽게라고 하면은 좀 그 어폐가 있고 좀 더 단시간 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육학 개념 및 이론을 구조화해서 이게 바로 이제 체계입니다. 체계를 잡고 그래서 이해와 숙지의 강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글쓰기 전문가의 논술 핵심 노하우를 익히고 글쓰기 능력을 최대화할 겁니다. 예. 저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육학 논술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글쓰기이기 때문에. 저 글쓰기 능력 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왜?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글쓰기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현장 교육 전문가의 교육 현안 분석은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는 교육학을 지향합니다. 저는 이론도 충분히 공부를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의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을 갖다가 접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갖다가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는 교육학을 저는 지향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실제 교육학 논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논술 만점의 완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점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지가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 다 함께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기간별로 강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다른 선생님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1, 2, 3, 4, 5, 6, 7, 8, 9에서 11 이렇게 쪼개서 하는 그 방식을 저도 그대로 채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기본의 명중,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제 이름을 따서. 그래서 전략은 기본 개념 이론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학 논술 작성에 모범 답안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서두. 그러니까 도입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래서 여기에 연결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일종의 소결 문장을 만들고, 이게 보통 이제 서론이죠. 결론에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도입 문장인데, 요 앞쪽에 있어가지고 도입 문장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일종의 종결과 관련된 문장을 만들어서 역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의 재현을 해서 끝마치는. 이 사이에 본론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을 갖다가 적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이제 1,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주로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본론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빨리 우리 보통 인출이라고 하죠. 아웃풋을 해가지고 초안 만드는 종이에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제 서두, 그 다음에 결론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와 관련해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죠.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1, 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매회 실전형 문제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정말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매회 실전형 문제를 제 일정 정도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쓴 실제 문제집에 기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들 갈무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제가 쓴 명교육학 상하로 진행을 합니다. 자, 3, 4월 달에는 핵심의 명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본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 기본 가운데서도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은 더 강조를 하고, 또 기본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좀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 4월 달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주요 영역 중심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회 실전형 문제를 갖다가 제공을 해드리고, 교재는 제 책 명교육학 상하가 되겠습니다. 자, 5, 6월 달인데요. 기출의 명중 이렇게 돼 있죠. 자, 횟수로 올해까지 해서
11년 차. 그렇죠? 그리고 문제로 따졌을 때 14회가 나왔습니다. 예, 꽤 많이 기출이 이렇게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당연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트렌드가 시기별로 한 3회에서 4회 정도의 어떤 구분된 시점상의 구분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변화된 기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 우리 이제 기본하고 핵심을 하긴 했었지만 공부의 어떤 방향성, 실제로 논술을 갖다가 어떻게 쓸지와 관련되어 있는 방향성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잡고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출제 패턴을 갖다가 숙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검증을 하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우리가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갖다가 봐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 못 했어요.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다면, 니즈가 있다면 저는 한번 그때도 모의고사를 갖다가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요 5, 6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갖다가 볼 겁니다. 1회를 볼지 2회를 볼지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적 글쓰기를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클리닉, 제가 이제 뭐 병원처럼 뭐 차리겠다는 건 아니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의 답답함, 글쓰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채워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는 명교육학 핵심 정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거의 책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트라고 돼 있죠. 예, 제가 책이 교육학 상권은 화이트고요. 교육학 학원은 카키고요. 핵심 정리는 민트입니다. 책을 갖다가 이렇게 색깔별로 제가 이제 구분할 건데, 그래서 교육학 핵심 정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 8월에는 완성의 명중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쭉 5, 6월 달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분석이 됐고, 그래서 일정 정도 클리닉을 통해서 내가 논술과 관련해 가지고 부족한 점, 채워 넣어야 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상황에서 실제로 논술을 갖다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완성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는 실제로는 뭐냐면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어떤 문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이 바로 7, 8월이 됩니다. 날씨도 덥고 어려운 시기가 와요. 이때 바로 이제 그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바로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뭐냐면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갖다가 보도록 할 겁니다. 역시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바로 클리닉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정리, 민트와 그리고 이제 요때 나타납니다. 실전 문제집, 옐로우. 제가 이제 1, 2월 달, 3,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부분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죠. 요 실전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자, 왜 실전 문제집이냐? 다른 여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이 뭐냐면 기출 문제집들이에요. 어떤 기출 문제집이냐? 중등, 당연히 우리 중등, 그 다음에 초등, 그 다음에 행정고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예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보았던 객관식
시험 문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분석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넣기에는 많이 모자라요. 정말로 많이 모자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제로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오답을 찾아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 왜 다른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 피드백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든 책이 바로 명교육학 실전 문제집 옐로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교재들로 7, 8호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만점의 명중입니다. 여러분들 만점을 받아야 되죠. 억울해요. 교육학에서 점수 잃는 건 너무너무 억울해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도덕윤리 전공 교과를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해요. 예, 임용 도덕윤리.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얼마나 많은 양의 전공 교과를 갖다 공부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학에서 점수를 잃고 전공을 잘 보고도 떨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사처럼 검정시험 일정 정도 카트라인을 넘어서면 무조건 합격.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 바예요. 왜? 이미 교육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전공 교과에서 충분히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 다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받지 않으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자, 그래서 만점을 향해서 우리가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논술 능력을 완성을 하고 첨삭, 적중, 정리를 통해서 논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데 당연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거고요. 그거를 갖다가 첨삭,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과정이 9월에서 11월 달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자, 스페셜 코스가 있습니다. 스페셜 코스. 그래서 특징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특징 보면 교육 현안의 명중, 두 번째는 교육 흐름의 명중, 세 번째가 교육 개념에 대한 명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실 요 한 3, 4년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육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큰 덩어리의 어떤 교육 개념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교육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을 갖다가 엄청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내야 되나 쪼잔하게,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말 그대로 시험에 들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일종의 자괴감 비슷한 게 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교육 개념의 명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교육 현안이라든가 교육 흐름의 명중,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깊이 있는 사고, 세계적인 사고, 선생님이 돼서 앞으로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교육 개념이 아니에요. 자질구레한 교육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당장 학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학생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빨리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교수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떠한 교육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실패를 하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비록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소해 주지 못하지만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하지만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 힘으로 선생님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고 그렇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청 교육부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안 나와. 아쉽게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교육 현안이나 교육 흐름의 명중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우리가 논술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서두를 잡고 결론을 마무리 짓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수업 중간중간에 교육 현황과 교육 흐름과 교육 개념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스페셜 코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당연히 유인물 형태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당장 이제 1월 달부터 2025학년도 1, 2월 강의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1, 2월 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나름 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사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체득을 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과 연결되는 그런 강의들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 심리, 교육 과정, 교수 이론, 평가,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연관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주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회 여러분들이 월화 나오면 매회 실전 문제를 갖다가 제공을 할 겁니다. 공부한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서론 결론 구성하기 연습하고 초안 작성하기 연습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의 집대성이에요. 그래서 접근을 당연히 사회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교육학은 철저하게 사회과학의 반개 학문들이 접합이 돼서 조립이 돼서 이루어진 학문이고 따라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른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쉽게 접근하고 쉽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강좌의 특징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시간 실전 문제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론 결론 구성을 하고 초안 작성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현황과 교육 트렌드 자료도 강의와 더불어서 제공을 할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요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노량진 이 해커스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시는 수험생들께는 1, 2월 달에 무료 청강을 실시합니다. 예. 저만의 이제 그 생각은 아니었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의 조언들이 꽤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너 유명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인강보다는 실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머리 감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립니다.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장장 4시간을 갖다가 허비한다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근데 천만에 만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콩떡 같은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듣고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하는 4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나한테 훌륭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티베이션의 계기예요. 매일매일 오며가미 하면서의 순간순간, 또 이 안에 참여해 가지고 수업을 듣는 순간, 우리 교육학 논술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문 보면 사설이라고 나오죠. 사설. 그 천자 쓰기예요. 천자. 논설위원들이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사가 막 넘어오고 하는 것들 갖다가 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자, 바로 1시간 동안 천자 쓰는 겁니다. 천자.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천자 쓰는 거예요. 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천자 쓰기. 저는 이걸 갖다가 주로 했어요. 천자 쓰기. 바로 이런 천자 쓰기. 많은 우리 이제 교육학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들을 제시하는데, 저는 조금 뜨악했던 게 2천자 막 3천자, 어떤 분들은 막 3천자짜리 모범 답안을 제시해요. 절대 그렇게 쓸 수 없어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쓴다고요? 못 써요. 쓸 수가 없다고. 2천자 3천자 어쩌겠습니까? 저는 맥시멈으로 잡는 게 1500자예요 1500자 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갖춰진 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글을 갖다가 쓰는 연습을 하면 돼요. 점수 깎이느냐고요? 아니에요. 3000자 썼다고 그래가지고 20점 만점인데 21점 주고, 1000자에서 1500자 사이 썼다 그래가지고 10점 주고 그러지 않아요. 들어갈 수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렇게 글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1000자에서 1500자 사이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할 거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교육학 논술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가 이 시험을 봐야 됩니까?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이명 교육학 논술이 다른 논술 시험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겁니다. 교육학 논술은 분석적 배점법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논술은 총괄적 평정법이에요. 둘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명교육학 학원 218쪽에 분석적 배점법이 뭔지, 총괄적 평정법이 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야, 분석적 배점법이 뭐냐? 요소별로 배점을 하고 그
요소별로 득점을 한 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야 너는 20점, 아우 너 글씨 이쁘게 썼으니까 좋았어 22점, 이거예요. 자, 총괄적 평정법은 뭐예요? 답안 전체를 하나의 채점 단위로 해서 처음부터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쭉 읽고 전체적인 문맥, 글의 흐름, 글의 일관성, 설득력, 체계성, 구조성 따져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르죠? 여기는 분명히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포넌츠가 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 글 쓰는 방법이 다르겠죠? 달라야 됩니다.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우리 총괄적 평정법처럼 쓰면 안 돼요. 자, 2천자, 3천자 쓰게 되면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근데 그런 글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육학 논술은 철저하게 이겁니다. 어떻게 채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소 썼는지 보고, 자, 제대로 썼어. 오케이. 4점 주고 3점 주고 오케이. 합산 20점.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거. 자, 올해 2024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칸이 두 칸이 있다고. 위에 선생님하고 전문가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바로 이제 요 지금 보이는 화면 속에 논술의 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디렉션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디렉션 스케치. 자, 점수 이렇게 니네들이 쓰면 점수 줄 거야. 첫 번째, 교육과적 유형에 근거해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평가 유형. 요 세 번째, 이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화들짝 놀랐는데, 자,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그다음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자, 요 위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요소 컴포넌츠 기술해. 그러면 점수 줄게.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분석적 배점법은 이렇게 되는 건데, 총괄적 평정법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문제를 내본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어떻게 문제 내느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참여가 타당한지 그 여, 부. 여 찬성, 부 반대. 너 찬성해?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써. 어떻게?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할 수 있게. 부 반대해?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써봐. 자, 그래서 일반적인 논술은 어떻게 쓰느냐? 전개과정이 어떻게 쓰느냐? 문제제기, 문제인식. 그래서 앞서 나온 것처럼 여기 문제에 나오죠? 그 법적 구성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새 주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쓰는 거예요. 문제제기, 문제인식. 지금 이제 교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사회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어쩌고 모자라다, 뭐 내지는 부족하다, 내지는 학생이 어쨌든 선생님과 더불어서 중요한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이 빠져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제기, 문제인식.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제기를 하겠죠. 학생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생은 아직 미성숙하고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갖다가 모색하고, 그런 논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죠. 그 반대쪽은 반대 증거를 막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대안을 참여시켜야 된다. 다만 학생 신분이니 이러한
제한 조건하에서 참여시키죠.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 있어서 민주성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고, 그것도 일종의 협동학습의 계기가 되잖아요. 협동학습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리고 장차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 반대 입장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아직 어린 상황 속에서 어떤 사회의 민감한 흐름,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그 작은 소리들, 불필요한 소리들, 이런 것들에 현혹이 돼서 어쨌든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게 총괄적 평정법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글 흐름의 전개예요. 다르죠? 자,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면 다르게 가야죠. 뭐부터? 공부 방법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글쓰기 방법부터. 글을 전개하는 방법부터. 그 안에 구성 요소를 집어넣는 방법부터. 자, 그래서 많이들 묻습니다.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육학 논술은 사회과학적인 논리적인 글쓰기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쭉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약속된 글쓰기. 이거는 논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게 총괄적 평정법이 됐든, 우리가 해야 되는 분석적 배점법이 됐든, 바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서가 있어야 되고, 본이,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본이 있어야 되고, 결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자, 서에 있어서 도입문, 브릿지 센턴스, 그 다음에 informing sentence 또는 concluding sentence, 그 다음에 본론에 있어가지고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현안 분석하고 문제 제기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논거 제시하고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도입 문장이 있고 브릿지 문장 내지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종의 자기 자신의 제언, 레코멘데이션이 딱 들어가가지고 문장이 끝나. 자, 이거 약속이에요.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쓰지 않으면 그거는 논문, 논술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점에 보면 이렇게 글을 썼는지를 갖다가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썼는지. 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얘하고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한 어떤 틀을 갖다가 우리가 1, 2, 3, 4월에 부단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속된 글쓰기 패턴에 익숙해지는 게 우리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야. 와우. 그래요?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이 얘기가 100% 맞아. 근데 이게 100% 얘기가 아니야. 우리 분석적 배점법은. 안타깝게도. 자, 제가 기출문제들을 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가 뭐냐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논리가 통하는 시험이에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문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그 안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키워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요소와 관련된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점수를 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주어하고 수어를 갖다가 일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외국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바로 수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상태이고 뭐가 이게 주어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내지는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수로가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주어에서는 분명히 능동태로 쓰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수로는 수동태로 끝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 많이들 그렇게 써요. 그거 비문이에요. 비논리라고. 하지만 그거 넘어가죠. 왜? 뭘 보겠다고 그랬어요. 뭘 보겠다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요소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점수 깎어? 내가 했습니다가 맞아요. 내가 됐습니다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장들은 별로 없다고. 결국은 주어에 나오는 형태가 능동인데 수동이 됐다고 해서 그거 점수 깎으면 안 되겠잖아. 안 되잖아요. 안 깎아요. 웬만하면 안 깎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분석적 벤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얼마만큼 암기한 거를 갖다가 쓸 수 있느냐를 갖다가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야, 나는 글을 잘 못 써요. 저는 글 실력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기도 안 써본 사람이에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글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논술을 가장한 문장 조립 과목이에요. 오, 얼마나 좋아. 암기 과목이고 문장 조립 과목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탁 글을 읽어보면 필력이 느껴져요. 와, 짱짱하네. 강결체에서 느껴지는 그 알콩달콩하고 맛스럽고 하는 그런 만연체가 느껴지는 비장하고 도도하고 그게 필력이라고. 그거 딱 읽으면서 그래요. 이야, 이 사람은 아우 첫 문장에서 100점.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고. 필력 필요 없어요. 비판 능력 필요 없어. 그런 거 측정하지 않아요. 총체적인 사고력 필요 없어요. 요소만 잘 쓰면 돼. 소론과 결론에서 써야 될 문장 구조만 잘 잡으면 돼. 자, 그러니까 많습니다. 창의력도 필요 없고 비판 능력도 필요 없고 사고력도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서서 설명을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이 기출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퀘스천들이 많았어요. 질의가 많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분석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전부다. 사실은. 분석적 배점법이에요. 201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기출문제 분석을 해주세요. 이건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2024학년도 기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자, 먼저 이 표가 자세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2014, 15는 상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봤다고. 그래가지고 2024학년도까지 쭉 왔어요. 쭉 왔죠. 그래서
어떤 패턴이 보여. 이걸 딱 보면 표로 놓고 딱 보면 어떤 패턴이 보여. 우리 정약용 선생이 이걸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조 대왕이 무척 아꼈다고 하죠. 책 한 권에 요약할 거를 갖다가 정약용 선생은 한 장으로 해갖고 달랑달랑 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표 딱 보면은 보여요. 이야, 여기하고 여기네. 어디 한번 볼까? 교육과정론, 교수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이네요. 교육행정은 단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나왔네.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교육심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수 이론하고 밀접한 연관이 됩니다. 학습 이론하고 기본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서 주로 나왔구나. 그러면 올해도 역시나 그렇게 나왔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뭐였냐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이거였어요. 시험 문제가. 큰 주제가. 사실 총괄적 평정법 같으면은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 교사가 갖추어야 될 역량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죠. 다양한 접근. 교육 과정상에 있어 가지고도 가능할 거고. 이건 이제 주로 학습자 맞춤형이니까 주로 교수 학습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육 심리적인 것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글을 갖다가 전개하면 되겠죠.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비판 능력과 분석 능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 신임 교수와 교육 전문가가 이런 대담을 나눌까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에 저는 500원을 갑니다. 여태까지 시험 문제들이 다 그래.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 우리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시험 문제 잠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수행 평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와 관련이 전혀 없는 이런 식의 문제를 갖다가 계속 내는지 모르겠어. 예. 이거는 객관식 시험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 예. 이 패턴만으로도.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시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잠재적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과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 이 온라인 수업을 컴퓨터 기반 수업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 정답은 거기 있어요.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참조 평가라고 하는 거 이거 예전에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라고 하는 걸 느닷없이 제시를 해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했어요. 컴퓨터 기반 검사 또는 학습 이런 것들 컴퓨터 지원 학습 이런 것과 관련되죠. 이 내용 자체가 거기에 있는 일부가 바로 이거예요.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줬어요. 이렇게 이거 쓰면 돼. 이거 쓰면 돼요. 여기서 요구한 대로.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잡을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서론 잡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디서 실마리를 잡아야 될지, 어디서 일종의 클루를 잡아야 될지와 관련해 가지고 고민들을 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맨 위쪽에 있는 문장에서 우리가 많이들 따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죠.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입 문장을. 자,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21세기 들어서 학생을 위한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도입 문장이 되면 돼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브릿지 문장.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요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 과정, 교수 전략, 교육 평가, 교육 행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 자, 문제 세 개. 처음에 인트로듀싱 문장, 브릿지 문장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포밍 센턴스까지 딱 쓰고 나면 돼. 자,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 컴포넌트를 갖다가 쓰면 돼요. 숫자 쓰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쓰지 않은 상태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앞서 살펴본 대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정, 교수 전략, 교육평가, 교육행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 이게 결론의 도입부야. 그렇게 쓰면 돼.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시비 안 걸어. 왜? 아 내가 그렇게 썼는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브릿지 문장이에요. 살펴본 바 여기 이제 우리가 앞서 썼던 내용들 있잖아요. 앞서 썼었던 내용들.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브릿지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 예.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잠실 교육 과정이 어떻다는 거 쓰면 돼요. 쓰고 마지막에 나의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내가 요 네 가지를 썼잖아요. 요거를 두 문장 내지는 세 문장으로 나눠. 브릿지 문장 없이. 그렇게 쓰면 돼요. 교육과정 측면에 있어 가지고 잠재적 교육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고 그 다음에 능력 참조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습자 학생이 있어 가지고 어떤 측면에 중요성을 갖다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과정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를 갖다가 늘려나감으로써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체제를 갖다가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끝. 이렇게 하는. 사실 이게 제일 편해. 이게 제일 편해요. 제일 좋기는 마지막에 컨클루전 첫 번째 해가지고 브릿지 문장 만들고 저 네 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마지막 결론으로 레코멘데이션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문장이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앞서서 이런 것들에 논했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잘 마련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고 문장을 갖다가 딱 끝나면 답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돼요. 하등 문제 없어. 왜? 나는 컨크리딩 센텐스 쓰고 바로 레코멘데이션 쓸 거야.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돼. 예. 그것도 방법이야. 오케이. 자, 기출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단순히 제가 이제 여기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제가 글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팁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런 식의 교육학 논술 문제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 정원 검사를 한다. 아 그렇죠.
요새 이제 대표적인 게 외국에 있어가지고 뭐 토플 시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GRE도 그렇고 이런 시험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것과 관련된 논문 내지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 개념들은 이미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30년 전에 이미 논의됐던 내용이고, 여러분 네이버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그거 탁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그 용어집이 있어.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 제 책에도 안 나와요. 제 책에 안 나와. 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집어넣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온갖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교육학 책이 3,000페이지, 4,000페이지가 넘어야 돼. 그렇게 교육학 책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큰 얼개들만 사실은 기본 참고서로 쓰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벅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교육에 있어가지고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는 것만으로도 상하고 합쳐가지고 1,000페이지가 다 넘어. 근데 이러면 시험 문제를 딱 내놓고 이건 복불복이야. 이걸 갖다가 한 번이라도 봤던 친구들은 점수를 갖다가 얻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당황을 할 거야. 교육학 논술이 도대체 뭘 측정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가라고 하는 저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중등 임용이니까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니까 논술을 봐야 돼. 오케이 멋있잖아. 자 멋있는 건 가지고 끝날 문제인가요? 자 그러면은 총괄적 평정법을 해야지. 하지만 안 돼. 왜? 아까도 나왔지만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 인원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채점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적인 노동이 투여가 돼야 돼. 채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걸 쓴다고. 아까 나왔죠. 대규모 인원의 객관성을 갖다가 기하기 위해서 이 요소만 쓰면은 되는 이 논술 시험을 냈지만 앞불사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와갖고 학생들을 당황시킨다. 이게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본질인가요? 아니잖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적응해야 돼. 적응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교롭게도.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이 배우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유추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 거기에 유사하게끔 답을 갖다가 이끌어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게 어떤 용어를 갖다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개념과 더 큰 구조들을 갖다가 알고 거기에 적응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향후 문제 출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많이 묻습니다. 별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2024년도까지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2023년도에도 그런 문제 나왔어요. 2022년도에도 그런 문제 나왔다. 별다르지 않을 거라고. 야, 이런 복불복 시험 문제 우리의 내 평생에 나의 직장, 나의 꿈, 나의 미션,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쳐야 되나?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실이 그하기 때문에 현실을 갖다가 탓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갖다가 극복을 해야죠. 어떻게 잘 너네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거야? 오케이 좋았어. 나는 거기에 걸맞게 시험 공부할게. 그러면 돼요. 그렇게 나가는 거지. 깡다구리 있게. 자, 학습 방법 많이들 물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야, 사범대학교 학생들인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왜 그럴까? 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선생님이 돼서 사범대학교를 4년씩이나 다니고, 어떤 분은 아직 합격을 못했지만 기간제 교사로, 또는 어떤 분들은 사설학원의 강사로, 또 어떤 분들은 사설학원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아이들 가르쳐요. 그런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해.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라. 저 힘들어. 공부하는 거. 나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 왜? 나는 인간이야. 내 안에는 뭐가 작동을 해요? 욕망이 작동을 한다고. 자, 나의 이성이 얘를, 그래서 얘를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와갖고 확 덮쳐버려, 욕망이. 우리는 다 알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다 알아. 하지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욕망 덩어리야. 그 욕망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학습이야.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그보다 못한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아예 학교 진학을 못하든 상관없이,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가르쳐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욕망이 이성을 갖다가 완전히 덮쳐가지고 욕망이 우리를 완전히 휘젓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조금씩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스스로 잘했어. 아우 잘했어.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habit. 습관. 좋은 습관. 근데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가 스님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안 돼. 이거 곧 무너져.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짠! 누군가 나타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이분들이 뭘 해줘야 되느냐? 자, 이게 작동하도록 우리 이제 넛지라고 얘기되는 거. 요새 이제 이게 핫한 말 가운데 우리 교육학에서 많이 쓰는, 체제 이론에서 많이 쓰는 이거예요. 순간순간 짠 하고 나타나서 넛지. 쿡쿡 찔러서. 어우 잘했어. 그래 잘할 줄 알았어. 요번에 좀 문제가 있네. 이걸 갖다가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잘 안 돼, 사실은.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것마저도 그런 너치와 피드백을 통해서 얘가 가지고 만들어 왔던 좋은 습관들이 발현되도록, 욕망을 이기고 반드시 꼭 이성이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만도 아니야. 욕망의 존재만도 아니야. 그 중간 비스무리한 회색 영역도 있어.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켜줘야 돼. 예. 바로 학습 방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나, 주체하지 못하는 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선생님이 선생님, 여러분들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있어서 부모 같은 노력, 좋은 부모죠. 아니 온화한 부모. 넛질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데 야이 뭐 이게 아니라 미선아, 너 여태까지 잘 해왔잖니.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래. 그런 분 한 분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건데,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과 부모는 서로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 둘이 만났을 때요, 이성이 작용하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이성이라고만 해도 괜찮은데 둘 다 욕망 덩어리야.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때로 욕설이 난무하고 와장창 하는 겁니다. 자, 바로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 공교롭게도. 근데 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교육 전문가예요. 항상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으십시오. 그게 일종의 언어로서의 넛지야. 아, 나 누구지? 교육 전문가.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교육 전문가예요. 자,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파트. 제가 아까 보여드렸어. 딱 보여. 4개. 그죠? 과정론, 교수학습 이론, 평가론, 교육행정. 거기에 교육심리. 교육심리는 교수 학습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이 교육 4대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또 별도의 설명을 갖다가 또 나중에 드릴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24시간 공부하면 좋죠. 근데 안 돼. 왜? 말했잖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에 있어서 제일 큰 욕망이 뭔 줄 아세요? 제일 큰 욕망이 잠의 욕망이야. 이게 제일 큽니다. 잠 못 자면 끝이야. 아무것도 안 돼. 먹는 욕망보다 훨씬 더 큰 게 잠에 대한 욕망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 보다도 여러분들도 잘 알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교육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전공 교과를 해야 되잖아요. 전체 시험 시간의 10분의 1만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5분의 1씩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저는 이유가 없다고 봐.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건 전공 교과예요. 저는 거기에 매진하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 저는 해봤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전공 교과가 훨씬 더 중요해. 다만 자, 교육학을 갖다가 익히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뭔가를 갖다가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어쨌든 필요해요. 3에서 5회 독은 해야 돼.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5회 독하려면 한 40일, 그러니까 교육학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통 막 닥쳐가지고 뭐 4학년 때 뭐 내지는 막 3학년 뭐 근데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읽어야 될 교육학의 분량은 3에서 5회 독은 반드시 돼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재수생, N수생 분들 가운데서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나 교육학 다 알아. 근데 정말로 정독을 통해 가지고 3회에서 5회 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는 왜 교육학 점수가 안 나올까?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 이따가 이제 또 질문에도 나오는데 자기 나름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권하고 싶은 게 제가 뭐 요약집도 만들고 문제집도 만들고 무슨 뭐 그 띵킹 스트럭처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서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 나름의 그 서브노트로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다고 봐요. 제일 좋다고 봐요. 나중에 이제 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링처를 할 때 갈라낼 부분, 잘라낼 부분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9월달 10에서 11월달까지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잘라낼 부분 잘라내고 링처를 해갖고 자기가 딱 보면은 키워드가 인출이 되고
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손쉬운 공부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내가 구르는 만큼, 내가 재주 넣는 만큼 사람들은 갈채를 보내주고 돈을 줘요. 서커스 얘기하는 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달려간 만큼 사람들은 돈을 줘요. 마라톤 선수가 그래요. 배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이 그렇다고. 자, 초시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또 물었어요. 4학년 학교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요? 또 묻습니다. 육아와 일 병행으로 하루 공부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어떤 노하우를 제시해 드리면 좋을까?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조언. 앤서, 답은 시간 관리입니다. 그게 초시생이 됐건 재수생이 됐건 N수생이 됐건 아이를 돌보면서 또 일도 해야 되는 우리 여성 선생님들 꽤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당장 시간을 낼 수 없어.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갖다가 해소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어떤 상황이 됐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시간 관리의 문제라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답은 간단해요. 집중력 있는 시간을 갖다가 어쨌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무작정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제가 쓴 교육학 책에 나와. 어디에 나올까요? 목표 모형에 나온다고. 지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어쨌든 루틴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루틴에 따라서 살아야 돼. 지겨워 입에서 나온다고 자연스럽게 아우 지겨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루틴이야. 지겹게 하루하루 그 시간에 맞게끔 메꿔 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루틴이라고. 루틴. 제가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만 보이겠죠. 제 옆에 지금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있다.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는 매일같이 뭘 하느냐? 바로 이 루틴을 해. 지겹도록. 아주 기초적인 거. 자기가 정한 시간 동안. 그 루틴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 루틴을 갖다가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야. 한 사람은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이름 붙여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고. 지겹다 라고 하는 소리를 갖다가 하면 안 되는데 지겹다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매일매일을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제가 목표 모형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꾸만 목표 모형하고 과정 모형하고 이렇게 구분해갖고 과정 모형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목표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무엇보다 중요해. 왜? 목표가 없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떠나? 예? 내가 왜 길을 떠나냐고. 뭐 중간에 아무나 만나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뭐 그렇게 아니잖아. 내 목표가 있다고.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그 goal 세팅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지향적인 목표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의 세분화. 목표 모형에서 많은 학자들이 목표의 세분화를 얘기를 해. 왜? 그래야 우리는 모티베이션이 돼서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덜 지겹게
힘 많이 쓰지 않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goal을 objectives 작은 상태적 목표로 자르고 그거를 갖다가 매일 매순간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야 돼. 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워. 자, 사회에 나가보세요. 골 세팅? 답답할 지경이에요. 목표 세분화? 답답할 지경이에요. 목표 관리? 답답할 지경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거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겠죠.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거는 명확해요. 이게 정말 잘 돼. 우리 단원으로 자르잖아. 그게 뭐예요? 목표의 세분화라고. 그 관리가 된다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성취감이 있어. 평가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100점을 맞고 야 만세. 집에 가면 엄마가 칭찬해주고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모티베이션이 돼서 그 다음으로 나가.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쉽다고. 순간순간의 성취감과 순간순간의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메리트들이 계속 주어지는 게 뭐예요? 공부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쉬워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왜 공부가 쉽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어. 모티베이션 잘 안 돼. 사회생활 계속해서 한숨은 나와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의 연속이야. 하지만 공부는 그래.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이 공부는 이게 쉽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학교에 가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아. 근데 이거 쉬워. 보다 쉬워.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야, 우리 다 배운 거야. 그죠?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전문가라고. 학습 전문가라니까? 예.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피드백을 해야 돼. 자, 뒤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룹 스터디 해야 돼요? 네. 될 수 있으면 하세요. 자, 평가와 피드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어예요. 나의 동료. 동료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혼자 평가, 즉각적인 평가 쉽지 않아. 그런데 그룹 스터디를 해서 좋은 동료를 만나서 이런 평가와 피드백의 시간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게끔 하십시오. 자, 우리 이거 공부한 다음에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제가 오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공간에서 바로 평가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는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야. 내 환경을. 그래서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교육 전문가니까. 이겁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합격의 화살을 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희망이 만점 합격에 반드시 명중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력한 제 합격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